공기소총에서 10m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우리 사격, 양궁 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기자들이 준비한 다양한 뉴스 아이템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정치와 놀자, 자파상점, 공감경제 이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퇴근길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뉴스 이노베이션 출발합니다. 뉴스 브리핑 황민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올림픽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수단이 사실 140여 명밖에 안 나갔는데 이번에 파견이 안 돼서 사실 좀 그러니까 기대를 하기보다는 사기가 좀 낮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했는데 우리 사격이 되게 잘하고 있고요. 축구가 안 나가가지고 축구, 농구, 배구 다 안 나왔어요. 너무 예, 여기 좀 단체 그래요. 종목이 예. 잘 안 나와서 예.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사격이 너무 잘하고 있는데 우리 최연소 금메달 선수 나왔습니까 오늘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반효진 선수인데요. 고2입니다. 대구 최고 고2고 제 큰딸과 같은 나이입니다. 예. 네. 반효진 선수는 공기소총 10m 여자 결선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금메달은 이번 대회 우리 사격 선수가 딴 네 번째 메달입니다. 이번에. 예, 반효진 선수가 우리 사격 역사상 최연소 올림픽 메달리스트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만 16세 10개월 18일. 반효진 선수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 종목 은메달리스트 강초연 선수가 당시 만 17세 11개월 4일이 보유했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네. 반효진 선수가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열린 2021년에야 처음 사격을 시작했대요. 경력이 3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은 선수인데 예. 타고난 천재성과 성실함으로 이번 파리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도 1위를 차지를 했답니다. 역대 한국 사격 최연소 올림픽 출전 선수라는 영광도 안았고 네.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단을 통틀어서도 최연소 선수입니다. 예. 우리 선수단이 금메달 목표가 5개다 이렇게 지금 들었는데 넘어설 것 같은데요? 10개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예. 분위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 UMF가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정산액이 얼마나 불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최대 1조 원 넘게 미정산금 규모가 커진다. 이런 전망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늘 관계부처 TF 2차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 원으로 추산하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구영배 큐텐 대표도 오늘 입장문을 통해 발표를 했는데 티몬 UMF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 상품 중심으로 500억 원 내외로 추산한다면서도 네. 판매자 피해 규모는 정확한 추산이 어렵지만 양사가 파트너사들과 기존 정산 지원 시스템을 신속하게 복원하지 못하면 판매자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티몬 UMF가 거래를 매달 발생을 해서 네. 판매액이 입금되면 이 자금을 끌어다가 2달 전 대금을 정산한다. 이거는 돌려막기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그 관계자가 네. 상품이 판매되면 카드사와 지급 결제 대행 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할인 쿠폰 등 프로모션 비용을 모두 회사가 떠안았다고 합니다. 네. 미정산 대금이 어디로 증발했냐고 하는데 그 돈을 빼돌린 게 아니고 오랜 기간 손해보는 장사를 해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난달까지는 정상 운영돼서 판매 대금이 들어와서 대금은 일부 지급을 했는데 정산 대금을 그렇죠. 예. 6월과 7월이 문제예요. 지금? 그게 더 커질 수 있다는 건데 네. 티몬과 UMF가 작은 문제가 이달부터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판매자들이 빠져나가서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들어올 자금도 급감하게 됐는데 데이터 분석 업체는 지난 6월 한 달간 두 회사 결제액을 합치면 1조 1,480억 원에 이르지만 실제 거래액은 이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다만 상품권 대금은 일주일 이내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6월 상품권 거래액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정산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 이를 반영하면 티몬과 UMF의 6월 미정산 금액은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정도로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고 티몬과 UMF 등 큐텐 산하 기업들의 영업이 정상화하지 않으면 이달 판매 대금도 정산이 어려워질 수 있고 여기에 싱가포르에 있는 모회사인 큐텐과 미국의 위시 등의 계열사까지 합치면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판매 대금은 1조 원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군요. 자, 네. 황민호 기자 오늘 근무니까 내려가서 계속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예.
근데 말이죠. 지금 정치권을 보면 네. 국민의힘 뉴스가 거의 다예요. 그죠? 네. 민주당 소식은 별로 안 나와요, 요새.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차기 당대표 거의 뭐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 근데 오늘 들고 온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이게 민주당 정당대회를 앞두고 지역별 경선이 치열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근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어제도 그렇고 민주당 소식이 조금 나오긴 했거든요. 전당대회 관련 얘기도 좀 나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잖아. 다음 달 18일에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지역별로 당이 있어요. 네. 그 당 위원장을 뽑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당 위원장 관련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출마했고 거기서 소개해드릴 분은 누구고 요거를 제가 좀 짚으려고 이렇게 출연하게 짚으려고 됐습니다. 출연했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의 당대표 경선인가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진행 상황? 네. 지금 총 3명의 후보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차례 치러진 경선 가운데 누적 득표율이 90%를 넘기면서 당대표 분위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90% 이상. 네. 다른 김두관 후보가 8.36%고요. 김지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1.23%입니다. 아주 미미하군요. 네, 이 수치들만 봐도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김지수 후보는 물론 남성 후보죠. 그렇습니다. 이름이 좀 이제 혹시 모를까봐 말씀 주셨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당위원장 선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각 지역별 그러니까 책임자? 그렇죠. 위원장 선거요. 네. 예. 네. 뭐 예를 들면은 충남도 위원장, 충북도 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도별로 당을 이끌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건데요. 어제는 충북도 당위원장 선출이 있었고요. 다음 달 10일에는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가 진행됩니다. 예. 이 도당, 그러니까 시도당 위원장이라 하죠. 네. 시도당 위원장은 지방선거 있죠? 2026년. 네. 거기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광역 단체장을 제외한 공천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방선거를 그 지역에서 진두지휘하는 그런 역할이 상당히 크군요. 네, 이제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요. 만약에 올해 그러니까 이번에 선출이 되면은 2026년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렇다 보니까 높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또 다음 해에는 대선이 있잖아요. 있죠, 네, 예. 결국 도당 위원장은 큰 선거 2개를 이끌어야 하는 거예요. 초선이나 재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견급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에는 재선 의원들이 출마를 했는데 강득구, 김승원, 민병덕 의원입니다. 상당히 좀 알려진 의원들인데. 네. 근데 4파전이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네, 맞습니다. 3명입니까 지금은 이제? 네, 원래는 문정복 의원을 포함한 모두 4명의 의원이 출마를 했는데 문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불출마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예. 페이스북에 아쉽지만 승리를 위해선 경기도당을 위해 저부터 내려놓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 출마한 3명 가운데 김승원 의원은 이제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네, 판사 맞습니다. 출신이고. 네, 맞습니다. 예, 다른 분은 잘 모르겠고요. 네. 강득구 의원은 잘 모르겠고. 네. 민병덕 의원은 국회 정각회 소속이죠. 불자 의원 모임. 네. 그래서 잘 알려진 의원 가운데 한 명이죠. 네. 그래서 이제 민 의원과 제가 전국회에서 한번 뵌 적이 있어가지고 인터뷰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 인터뷰를 오늘 이제 제가 방송에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민 의원과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 입장이나 각오 그리고 계획 등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는데 민 의원이 밝힌 출마 목표를 말씀드리면 당원 주권을 실현하면서 지방선거와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 근거로 당원 주권을 지역구에서 실현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체화시킬 수 있는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민병덕 의원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미 당원 주권을 제 범위 내에서 이미 실천했고 지금 당에서 정책위 수석 부의장으로서 그리고 코로나 때 손실보상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소상공인 전국 소상공인 초대위원장을 했던 그리고 정책위 수석인 제가 이 정책 전문가로서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나왔습니다. 네, 민병동 의원 아직 젊은 축에 속하는 의원인데 네. 인터뷰했을 때 민 의원이 말하는 자신만의 강점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민 의원은 누가 이재명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핵심을 뒀습니다. 예. 민 의원은 가장 많은 당직을 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전국 소상공인 위원장 그리고 경기도 기본사회위원장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이 경기도 민생 현안에 성과를 내서 당의 효능감을 느끼게 할 이재명의 세 번째 사람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는데요. 예. 민병덕 의원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구체적인 이재명 대표의 철학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저기 때문에 네. 10명 중에서 가장 유능한 가장 이재명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저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제가 출마한다고 찾아갔을 때 그래요 민병덕이 가장 잘할 사람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지금 언론 보도를 제가 쭉 보니까 찐명 경쟁이다 이렇게 찐명 누가 찐명이냐 그렇죠. 그렇게 나오던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을 도울 수 있는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네. 굉장히 부각시킨다는 거죠. 네, 이재명 의원을 중심으로 당원 주권 실현 그리고 정권 교체 초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모두 강조하고 있긴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당원과의 소통으로 평당원 중심의 단단한 경기도당을 만들고 정권 교체 최전방에 서겠다는 포부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김승원 후보는 판사 출신이고 그다음에 강덕구 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등 이제 아래서부터 쭉 올라온 네. 오랜 경력을 갖고 있어요. 당에서. 맞습니다. 자, 두 분의 강점은 뭡니까? 네,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전쟁 같은 정부 여당과의 관계 속에 최전선에 있는 인물인데요. 예. 김 의원도 당원 주권 시대를 강조하면서 당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창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당원의 의사를 수렴해서 경기도당 정책과 공천에 반영한다는 게 대표 공약이고 강득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책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서 시민단체와 소통하고 그리고 정책 의제를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당대표 못지않게 또 이 경쟁자들의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치한 놀자 이델순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상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은 제가 앵커께 질문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앵커께서는 식사를 잘 하고 계신가요? 예,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혼자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취재를 나가고 나면 이제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취재 전에는 지금 밥 먹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준비하는 그런 아주 훌륭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스타일입니다. 기자시군요. 예, 빨리 네. 주제로 들어가시죠. 네, 예. 제가 오늘 이 식사와 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사실 앵커께서도 그렇고 저만 해도 보통 대부분이 그럴 것 같은데 예. 아침 식사로 커피 한 잔으로 가름할 때가 많고요. 그래요? 예. 또 바쁘다 보면은 뭐 편의점 많이 갑니다. 요즘에는 또 밀키트라고 해서 예. 반조리된 음식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또 우리 민족이 배달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수단을 통해서 밥은 쉽게 먹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또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그리고 네. 정말 나를 돌보는 이 한 끼를 먹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네. 좀 쉽지 않을까 하거든요. 아, 저는 뭐 항상 배불리 잘 먹는데 내 몸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음식이 나한테 딱 맞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먹느냐라고 질문하면은 거의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먹지 이런 말아야 되는데 말이죠. 깨끗한 네. 식사와 삶의 방식을 다루는 영화나 예능도 아마 그래서 많이 인기가 있지 예. 않을까 하는데 이런 때에 아주 정성스럽고 또 건강하게 그리고 아주 즐겁게 밥을 지어내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농사도 직접 지으시고 여러 레시피도 개발을 하시는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시골 스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시골이 아주 두메 산골입니까? 좀
접근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접근했단 말이군요. 네. 사찰 음식을 만드는 스님들이다 그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사찰 음식 만들고 강연하는 용인 극락사 주지 여거 스님과 경북 김천 송악사의 주호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스님을 포함해서 최근에 19명의 이제 사찰 음식을 만드시는 스님들이 장인의 반열에 올랐어요. 예. 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사찰 음식 장인 자격 제도를 통해서 예. 장인 1급, 2급 등을 부여받으면서 이 스님들의 전문성이 좀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 교계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사찰 음식을 잘하는 분들은 이제 명장이라고 불러요. 우리 진관사 회주 네. 스님, 개호 스님을 비롯해서 네. 많이 계시고 네. 그다음에 사찰 음식 전문 조리사라는 또 있습니다. 제과자분들이 네, 많이 맞습니다. 하죠. 근데 장인은 또 이게 새로 만든 제도군요. 네, 그 제도들 그 네. 두 이제 그 중간에 명장과 있는 것 요리사 같은데? 네 사이에 이제 있는 인물들인데 예. 이 용인 극락사 주지 여거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1급을 받았는데 사실 네. 1급과 2급의 차이는 강연 횟수의 차이일 뿐이지 그런 많은 차이는 사실 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1급, 2급 차이 아니에요? 네, 뭐 그런 정도라고 예.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거 스님 소개를 좀 해드리면 2,000평 무려 2,000평의 밭을 가꾸고 계세요. 그래서 감자, 옥수수, 상추 등의 농사를 계절별로 짓는데 네. 저랑 전화로 인터뷰를 하셨을 예. 때도 막 새벽에 나와서 오이와 토마토를 막 따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 그런 직접 수확한 작물을 신도분들에게 뭐 또 사찰 방문객들에게 나눠주시고 이 재료 손질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 이 재료 손질법과 활용한 요리를 이제 가르치고 있는 스님인데 뭐 스님이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농사 짓느냐 그렇게 말씀도 방문했어요? 많이 듣는다고 듣는다. 하세요. 저도 네. 또 그런 생각도 사실 예.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일을 굉장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새 이제 사찰 방문객이나 주변 분들도 농사를 같이 짓는다고 해요. 네, 요 여거 스님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틈만 나면 호미 들고 가서 이제 풀도 뽑고 그리고 스쳐서 잘못 꺾인 이제 꽃들도 미안한 마음에 부처님 전에 올리고 이렇게 참여하면서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다행히 비가 안 와서 깻잎 따고 오이 따고 그리고 호박도 좀 따고 방울토마토 있어요. 들을 벌써 수확을 했어요. 오시는 분들 또 나눠드리고 사실은 말이죠. 스님들은 뭐 자연 속에서 계시기 때문에 건강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수행하고 계시면 무릎도 약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예민해지고 면역력이나 소화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송악사 주호 스님도 SNS로 사찰 음식을 많이 소개한단 말이죠. 김천 송악사. 아주 소통을 네. 활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네. 특히 이제 김천여고 학생들에게 방과 후 수업으로 사찰 음식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뭐 팥시루떡, 바나나 와플처럼 그 눈높이에 맞는 음식들을 인공 조미료 없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 모두 각 지역에서 젊고 건강하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제 음식을 하나의 콘텐츠로 공유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실제로 뭐 화과자 같은 것도 레시피를 직접 배워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주호 스님의 인터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식재료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함께 하고 싶어서 연잎밥, 두부 우엉조림, 버섯강정, 연근튀김 손이 많이 가지만 수업 전에 전통 차를 마시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예. 자, 스님들이 강의도 준비하랴, 농사지랴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농사를 가는 주변 농부들이나 경운기 소리 같은 걸 듣다 보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하세요. 그래서 또 강의를 전국에서 들으러 오시고 또 전국적으로 강의를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스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활의 기반이 자연에 있다라고 말씀을 예, 하세요. 그래서 예. 자연에서 머물면서 하루하루 감사함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사찰의 음식을 굉장히 즐기는 분들인 거죠. 이제 저도 그래서 주호 스님께 여쭤봤어요. 요즘에 뭐라고요? 예. 음식이 이렇게
귀하지 않은 시대에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했더니 바쁘니까 배달 음식 시켜 먹을 수 있고 또 여거 스님 같은 경우도 자신도 가끔은 간단하게 식사를 한 끼 때우고 싶은 때가 많다고 하세요. 근데 두 스님 모두 입을 모아서 하는 말씀은 내가 이제 몸과 마음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삶의 실천 방식 중에 하나로 음식을 좀 대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 좀 좋은 양분을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주호 스님의 당부 한번 들어보고 이제 한번 인터뷰 예, 들어보겠습니다. 사찰 음식을 통해서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이고 건강도 찾고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계절에 순응하면서 이 계절마다 우리 몸에서 섭취하는 음식들로 몸도 마음도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생활들이 했으면 좋겠다. 네, 이 스님들의 말은 사실 사찰 음식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우리 같은 현대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좀 분명합니다. 바빠서 뭐 편해서 이런 여러 이유로 좀 소홀히 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은 이때에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 화과자 참 먹고 싶네요. 갑자기. 네, 지금까지 권금주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감 경제 시간입니다. 신두식 기자와 함께 이 사회 경제 분야 현안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 자, 신두식 기자와 함께 오늘은 K-뷰티에 대해서 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그 한국의 화장품 K-뷰티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요즘 뭐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오면은 한국 화장품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가는 사례를 보는 것이 맞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뭐 대형 화장품 유통 쇼업은 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아울러 한국 와서 화장품을 사가는 것도 있지만은 뭐 현지에서 한국 화장품을 구매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어서 이것이 수출 통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K-뷰티 산업이라는 게 이제 화장품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으로 하는 산업인데 거죠. 예. 한류 붐이 뭐 각 분야에서 일어나지만 K-뷰티는 그 특히 수출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이걸 이끌고 있어요? 네네. 그 대기업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중소기업들의 수출 상품 중에는 화장품 1위 품목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수출이 중요한데요. 올해 상반기에 중소기업 수출이 1년 전에 비해서 4.4%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화장품 수출이 중소기업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보면은 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그런 2024년도 상반기 그리고 2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을 보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은 전체적으로 571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4.4% 증가했는데요. 중소기업 1위 수출 품목이 화장품입니다. 예. 뭐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30.8% 증가한 33억 달러로 상반기 최고 수출액을 경신했습니다. 예. 기존 주력 시장이었던 미국, 중국과 더불어서 신흥 시장으로 수출국을 다변화한 것이 주요 증가 요인인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그동안 상반기 기존 수출국 1위는 중국이었는데 예. 올해는 미국이 수출국 1위 시장으로 올라선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성장 정책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23년 전체 8,636개 수출업체 중에서 중소기업이 97%인 8,360개사로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화장품 업계에서 수출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전체 책임 판매업체 약 3만 1,000개사 중에서 수입업체를 제외한 16,000여 개사이고 이들의 절반 이상인 8,300여 개가 좁은 내수 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 사실 몇 년 전에는 중국의 그 저가 화장품 때문에 뭐 우리가 밀렸다 이런 얘기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수출이 늘어난 데는 한류 붐에 힘입은 것도 있지만 다른 요인이 혹시 있습니까? 네네, 한류붐이 뭐 인지도를 높이는데 뭐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가성비가 좋은 상품이 뭐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은 좋다 이런 말이죠. 인디 브랜드 즉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한국 브랜드들의 그 차별화된 창의적인 제품 기획력, 소셜 미디어를 통한 브랜드 경험 창출 능력 이런 것들을 성공 배경으로 보고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의 연구 개발에 유리한 글로벌 ODM사가 포진하는 것 자체가 K-뷰티가 가진 유리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생산 역량을 보유한 점이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ODM이라는 것은 뭐 제조자 개발 생산이라는 뜻인데요. 주문자가 제조업체에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면 그 제조업체가 이 제품을 개발 생산해서 주문자에게 납품하고 주문업체는 이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이런 ODM 생산 기반 그리고 마케팅 플랫폼 업체들의 마케팅 등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선정 올리브영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 올리브영은 K뷰티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25년간 힘을 쏟고 노력해왔습니다. 지금도 한 해 한 230개 정도의 새로운 브랜드들이 발굴되고 육성되고 있는데요. 올리브영은 이제 K뷰티의 등용문으로서 그 역할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발로 뛰고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KBT 1차 성장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는 대기업들이 주로 LG 생활 건강인가요? LG 생활 건강,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아모레 퍼시픽 이런 데가 주도를 했었죠. 주도했는데. 2010년대 중반이 그때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만 중소기업들이 그래도 힘든 점도 있다면서요. 주도하고 있지만 성장기를. 그렇죠. 저기 지금도 뭐 그런 1차 기업 그 대기업들이 1차 한류붐을 일으켰던 그런 대기업들이 선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중소기업들까지 가세한 2차 한류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몇 년 동안 이제 어려운 과정을 지나온 업체들이 지금 이제 결실을 맺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이 이제 피부에 직접 접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규제가 적지 않습니다. 해외 수출을 하면서 뭐 규제 인증이 나라마다 또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른 나라 규제에 대해서 규제 당국 차원에서 교류하면서 이를 파악하고 공개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이제 업체들이 많이 도움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품 업체인 티르티르 김용철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저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해외 수출을 나서면서 전 세계 나라마다 규제나 인증 제도가 다 틀린 거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는 2개월, 나라마다 6개월씩, 2개월씩 걸려가면서 하던 일을 사실은 최근에 식약청의 도움으로 모든 개별 국가의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점을 정보를 제공해줬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기간도 단축되고 매출도 시장 진입이 쉬웠던 이유가 식약청의 도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소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물류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품종 소량 생산 그리고 개인별 맞춤형 화장품 이런 용어에서 보듯이 적은 양을 뭐 물류를 통해서 해외에 보내야 할 때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물류센터에서 중소기업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포컴퍼니 김민혜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풀피멘트 센터를 구축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2026년에 구축이 된다라면 그 이후에 저희 같은 중기 브랜드들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모아서 그런 특정 리테일들의 브랜드들을 한 번에 물류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주시면은 굉장히 저희가 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정부가 어떤 지원책을 갖고 있나요? 네. 화장품에 대해서? 정부는 우선 그 민간의 우수한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KBT 글로벌화 유망 기업을 발굴 육성하기로 했고요. 또 이제 민간 플랫폼과 제조 유통사 이렇게 협업해서 수출 유망 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밸류 체인을 통해서 우수한 인디 브랜드들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고 있고 한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글로벌의 더 넓은 시장이 우리 화장품 기업들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민간이 만들어 놓은 바탕 위에서 정부가 함께한다면 우리 K뷰티 글로벌화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아울러 정부는 이제 신제품이 신속하게 개발 생산될 수 있도록 정책 자금, 스마트 공장, R&D 지원 등의 수단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두식 기자의 공감 경제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날씨와 내일 아침 날씨 기상청의 이지영 캐스터입니다.
전국의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7.8도에 머물면서 폭염경보에서 주의보로 특보가 한 단계 완화됐지만 오늘 울진은 36.4도, 대구는 35.6도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 밤에도 곳곳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동해안에는 어제에 이어서 초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북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충북 북부에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3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밤낮 없는 무더위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4도입니다. 기상청이었습니다.